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고? 엄마, 그럼 난 누구야? 누구냐고? 지연은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끝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아기를 품에 안고 집에 들어오던 그날, 은정과 남편은 사랑으로 이 아이를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누구보다 귀한 우리의 딸로 키우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했죠. 시간은 흘렀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산이 은정에게 상속되면서 평생 감춰왔던 비밀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람 피워서 낳은 딸이라며 그런 사람이 남편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 말이 귀를 찢고 지나갈 때 은정에게 유산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슴을 핥히는 건 상처받았을 딸 지연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친엄마라고 믿는 게 덜 아픈 걸까? 입양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무너질까? 은정은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진실을 묻기로 했습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오해를 견디더라도 딸의 마음만은 다치지 않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은정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난 자리는 이렇게 텅 빈 것이었어요. 영정 속 한상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한데 그 미소를 마주하는 아내 은정의 눈가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은 은정이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언제까지나 곁에 있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남편에게 은정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갈지 묻고 있었습니다. 딸 지현이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켰지만 은정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편 조문객들 사이에 첫째 아들 준호가 초조한 듯 시계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셋째 민수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형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 아버지가 재산을 어떻게 나누셨을까? 오늘 유언장 공개하는데 아들한테 많이 남겨주셨겠지? 준호가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화는 냈지만 그의 눈빛도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형의 행동이 못마땅한 듯 잠시 형을 흘겨보며 자신의 사업 자금이 얼마나 급한지, 은행 대출이자가 얼마나 부담인지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 지현이 이런 두 오빠를 돌아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고 그 시선에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정이 영정 앞에서 천천히 일어났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셨잖아요. 이러다 정말 엄마도 쓰러지시겠어요. 지연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엄마에게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조문객들에게 인사는 해야 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보내는 일이 이렇게 힘든 거였어요. 아침마다 함께 마시던 커피, 저녁마다 같이 걷던 동네 한 바퀴, 주말이면 장 보러 나가던 시장 골목. 그 모든 일상이 이제 혼자만의 것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절하게 미운 순간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 순간조차 애절하게 느껴지며 은정의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축축한 공기가 감도는 가운데 준호와 민수는 조용히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물에 아파트 퇴직금이랑 보험금까지 합치면 꽤 되잖아. 우리도 꽤 받을 수 있겠지? 엄마 혼자 쓰실 돈은 많지 않아도 되잖아. 민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준호의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재산. 그게 언젠가 자식들에게 골고루 돌아올 거라는 기대. 부정할 수 없이 그 마음이 자신에게도 있었다는 걸 준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도 형처럼 안정적인 직장이 있으면 이런 말 않는다며 지금 정말 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업을 접으면 빚만 남는다고 정말 간절하다며 투덜거렸죠. 준호가 한숨을 쉬며 일단 장례 끝나고 얘기하자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상호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무언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빈소 앞에 상철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상철은 상호의 형으로 가족의 어른을 자청하는 사람입니다. 상호가 죽기 전까지 상철과 상호는 함께 일하며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은정이 의자에 앉고 세 자녀가 그녀의 주변에 둘러섰습니다. 변호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서며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힘든 시간인 걸 알지만 상호가 유언장을 남겼고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빈소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와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지연은 엄마를 걱정스레 쳐다봤습니다.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언장이 있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호가 죽기 석 달 전에 자신에게 맡겼다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봉투가 천천히 열리자 낡은 편지지가 나왔고 상호의 또박또박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그 글씨를 본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호가 못 기다리겠다는 듯이 성큼 앞으로 나서며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은정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제지했지만 준호의 눈빛엔 이미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드는 순간 빈소 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입술로 향했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일지 그게 두렵기도 하고 그립기도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마지막 목소리가 이 편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변호사의 목소리가 빈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고 지연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와 민수는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은정은 상호의 유언장이 결국 서로에게 겨누는 칼끝으로 바뀔 줄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죠. 변호사가 목을 가볍게 가다듬고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상호의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상호가 남긴 유산 중 75%는 아내, 은정에게, 나머지 25%는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앞으로 성큼 나서며 항의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 재산인데 자식들한테 25%밖에 안 준다고요? 민수도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셋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겨우 8% 남짓인데 그걸로 뭘 하냐고 자신은 당장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정이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뜻이 이렇게 자식들의 반발을 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앞에서. 이 상황에 아버지의 유산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게 맞아? 지연이 두 오빠를 향해 조용히 하라고 아버지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준호와 민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자식들에게도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수는 형의 말에 힘을 실어주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빈소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상철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몸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려면 한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상철이 잠시 침묵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유전자로 친자 확인을 하잔 말입니다. 유산 상속의 적법성을 위해서요. 빈소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지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연이 격하게 반대했지만 준호가 오히려 상철의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철과 준호 사이에 잠시 눈빛이 오고 가더니 준호는 상철의 말에 찬성하며 나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확실히 해두는 게 맞지 않냐고, 어차피 할 거 확실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민수도 의아한 듯 망설이더니 형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지연이 두 오빠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엄마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갑자기 유전자 검사라니. 하지만 준호는 법적 절차일 뿐이라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자식들이 다투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그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친자 감정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철이 은정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수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유산은 가족들에게 남겨지는 것입니다. 상호가 살아생전 가족들을 위해 피땀 흘려 이룬 결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의 가족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 조금이라도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준호와 민수가 은정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지연이 엄마 앞을 가로막으며 절대 안 된다고, 이건 아버지와 엄마에 대한 모욕이라고 외쳤습니다. 지연아, 너 찔리는 거 구석이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화낼 이유는 없잖아.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은정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자식들의 시선이, 시아주버니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부하면 의심받을 것이고 받아들이면 남편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빈소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은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정 속 남편의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지연이 엄마를 불렀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고 싶다고, 남편이 남긴 유언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준호와 민수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고 지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아주버니가 알겠다며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정이 다시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믿고 살아온 시간들이 이렇게 의심의 대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은 은정과 가족을 지켜주려 했을 텐데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앞두고 형제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세 남매는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지켜보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너 혹시 뭔가 아는 거 있어? 지연이 고개를 들어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되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냉소를 띤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만 우리랑 다르잖아. 생김새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느꼈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형의 말을 듣고 있다가 어정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형의 말에 동조하는 듯 하다가도 지연의 표정을 보고는 애매하게 웃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형, 그게 무슨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면 왜 유전자 검사를 반대했냐고, 떳떳하면 당당하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지연이 그건 아버지와 엄마에 대한 모욕이라서 반대한 거라고 설명했지만 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면 내가 뭔가 숨기는 거 아냐? 사실 너만 다른 자식이라든가. 그 말에 지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자신도 똑같이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가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럴수록 더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형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지연이 자신을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듯 그때그때 이득이 되는 쪽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해보면 알 수 있잖아. 그냥 확인만 하는 거니까. 지연이 동생을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그 시선을 피하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절실했고 유산 문제가 복잡해지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다시 지연을 압박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고 그때 가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가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은정의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은정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을 꼭 껴안고 있는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다가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은정이 딸을 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은정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은정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진실을 남편과 함께 묻어두기로 했던 그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릴 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둘째 딸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30년 전 은정과 한상호는 어렵게 지연을 입양했습니다. 아이를 더 갖기 힘든 몸이었던 은정에게 지연은 하늘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부부는 지연을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약속했고 그 비밀을 평생 지켜왔습니다. 누구도 심지어 지연 본인조차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DNA 검사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였습니다. 은정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함께 이 고통을 나눴을 텐데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엄마의 이름을 불렀지만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은정을 짓눌렀습니다. 거실에선 준호와 민수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검사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 준호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그 말에 동조하며 빨리 끝내자고 맞장구 쳤습니다. 은정이 눈을 감았습니다. 40년을 지켜온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 유전 검사가, 그리고 숨겨왔던 진실이 이 가족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지연이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상담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고 그 봉투 안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의 손이 떨렸고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팔짱을 낀 채 의사를 쳐다봤고 민수는 불안한 듯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준호와 민수는 고인 한상호 씨의 친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였습니다. 순간 상담실 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에 쥔 가방끈을 너무 세게 잡아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내가 뭘 했어. 그의 목소리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는 듯 지연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민수는 어정쩡하게 앉아서 형과 지연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5년을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가족 사진 속 웃고 있던 자신의 모습, 아버지가 불러주던 이름,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은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의사의 서류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준호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 무슨 진실이 아니냐고 엄마도 이제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은정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연이 누구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은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연이 입양된 아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아이를 자신의 친딸처럼 사랑하며 키워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비밀이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습니다. 엄마 말씀해 주세요.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간청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려달라고,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준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유산 문제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지연은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민수가 형의 말에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도 돈이 필요했으니 지연이 받을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형의 말이 맞다며 맞장구를 쳤죠. 그럼 유산은 우리 둘이서만. 민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상담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은정이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복도로 나온 지연이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자신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온 아이인가? 진짜 아빠는 누구인가? 그럼 엄마가 아빠를 두고 바람을 피운 건가? 아빠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 끝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상담실 안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유산은 자신과 민수, 그리고 엄마만으로 다시 분배하면 된다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정쩡하게 맞장구 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은정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게 아니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두 아들이 놀라 엄마를 부축하려 했지만 은정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은정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입양의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이었고 지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오해를 더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이 누구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습니다. 혹시 엄마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냐고, 그래서 아버지와 친자가 아닌 거냐고 의심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은정이 고개를 저었지만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건 산산이 부서진 가족뿐이었습니다. 복도에 선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흐렸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저 하늘처럼 어두워 보였습니다. 35년간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이제 자신은 이 가족의 일원도 아니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 후 은정이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산 분할 무효 소송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은정이 유언장을 조작해 유산을 독식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연이 친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숨겼고 다른 남성과 아이를 낳을 만큼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민수도 형의 소송에 공동 원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에게도 당장 필요한 돈이 있었고 형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아들들이 유언장 작성 당시 은정이 남편을 압박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특히 지연의 출생 비밀을 숨긴 상태이기 때문에 은정이 가질 몫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의 사랑이, 가족을 지키려 했던 모든 노력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사모님, 이 오명을 벗으실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의 입양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지연의 출생 비밀을 숨긴 게 아니라 입양한 사실을 보호하려 했던 거라는 게 증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언장도 정당하고 어머니를 향한 모든 의심도 풀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정이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 방법이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명예로운 입장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무너졌던 딸의 모습, 35년. 인생이 부정당한 그 충격,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방황하던 그 눈빛, 그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만약 입양 서류가 법정에 제출되면, 그 사실이 공개되면 그나마 혈육이라고 믿고 있는 엄마라는 존재까지 잃게 되면서 지연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은정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겠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은정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소송에서 질 수도 있다고, 아들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유산을 거의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단호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제 딸이 평생 받을 상처를 막는 게 더 중요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고, 아들들의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은정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산을 포기하겠어요. 아들들한테 다 주겠어요. 그 말에 변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을 스스로 무효화하는 거냐고, 그럼 어머님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은정이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남편이 남긴 건 돈만이 아니니까요. 변호사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은정의 눈빛에서 확고한 결심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로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와 민수에게 통지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은정이 유산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두 아들에게 양도한다는 문서였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읽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국 자기가 이긴 거라고, 처음부터 엄마가 떳떳하지 못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정쩡한 표정으로 형을 쳐다봤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돈 문제는 해결됐으니 다행이라고,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그녀는 엄마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집에 틀어박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날 병원에서 외쳤던 말,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라는 그 절규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엇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까? 엄마는 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지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가족들이 손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가족이 있었다고 믿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은정의 집. 텅 빈 거실에 은정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우리 지연이를 지키는 게 맞는 거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유산은 포기했지만 딸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딸이 자신을 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엔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 한복판 고급 레스토랑. 상철이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화려했지만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그 화려함과는 달리 어두웠습니다. 시아주버니는 와인잔을 들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은정 씨가 유산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재산은 준호와 민수 명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끝? 아니지. 이제 시작이야. 시아주버니가 냉소를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제부터 준호와 민수에게 돌아간 재산을 전부를 받아낼 거야. 준호와 민수, 둘 다 내 손아귀에 있어. 이미 한 달 전부터 그 애들 멘탈을 흔들어 놨거든. 동생과 사업을 일꾼 건 나야. 이 사업체를 볼모로 재산 모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변호사가 숨을 죽였습니다. 시아주버니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준호와 민수의 채무 내역서였습니다. 시아주버니가 이미 그들의 빚을 조사해 놓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내가 제안한 거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상철을 쳐다봤습니다. 자신은 동생 상호가 지연을 입양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은정이 그 비밀을 숨기려 할 거라는 것도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이 친자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 가족은 분열될 수밖에 없지. 준호와 민수는 서로를 의심하고 은정은 고립되고 지연은 무너지고 완벽하게 흘러갔어. 시아주버니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체스 게임을 설명하듯 냉정했습니다. 변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 원장도?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 원장은 진짜라고, 동생이 실제로 남긴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 유 원장을 이용해 가족을 갈라놓았다고, 유전자 검사를 제안하면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카들은 이미 내 말에 흔들리고 있어. 준호는 엄마를 의심하고 민수는 돈에 급해서 판단력이 흐려졌지. 이제 내가 그들의 구원자로 나타나면 그들은 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최종 목표가 뭐냐고, 조카들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아주버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카들이 아니라 내 명의로 상속되도록 길을 만들어. 법적으로 문제없게, 깔끔하게.
변호사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속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상철이 동생의 죽음을 이용해, 조카들을 이용해, 가족 전체를 파괴하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음모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카들이 눈치채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철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눈치챌 리 없어. 준호는 자기 욕심에 눈이 멀었고 민수는 생각할 여유가 없어. 은정은 이미 모든 걸 포기했고 지연은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야. 누가 나를 의심하겠어? 변호사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신뢰를 이용해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흔들고 결국 모든 것을 가져가는 치밀한 전략은 완벽했습니다. 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변호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자신은 내일 준호를 만나 비상환 제안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듯 당당했습니다. 동생 상호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신의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조카들의 미래, 동생 가족의 평화,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 없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무너진 가족 속에서도 여전히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정의 집. 텅 빈 거실에서 은정이 남편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아주버니에 대한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이 요즘 이상해. 자꾸 재산 이야기를 꺼낸다. 조심해야겠어.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시아주버니의 의도를 눈치챘던 걸까? 은정이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엄마가 유산을 포기한 뒤로 형과 함께 집안 정리를 하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오지 않았고 민수 혼자 빈집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 민수가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는 책장 맨 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상자를 내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한상호의 손글씨였습니다. 날짜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오늘 지연이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했다. 은정이가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낸 선물이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연이는 우리 핏줄은 아니지만 내 선택이었고 내 사랑이다.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겠다고 은정과 약속했다. 누구도 이 아이에게 상처 주지 못하게 하겠다. 민수가 일기장을 읽으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도 지연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첫돌 때의 기록, 유치원 입학식 때의 기록, 초등학교 운동회 때의 기록. 아버지는 지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양 동의서였습니다. 30년 전 한상호와 은정이 법적으로 지연을 입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서류 뒤에 아버지가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서류를 보는 사람에게 부탁한다. 아내와 아이를 지켜달라. 이 아이는 내 선택이었고 내 사랑이었다. 그 누구도 이 아이를 우리 가족에서 떼어놓지 못하게 해달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형과 함께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지연을 어떻게 몰아붙였는지 모든 게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지연을 사랑했고 엄마는 그 사랑을 지키려 했는데 자신은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민수가 일기장과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숨겨야 할까? 아니면 공개해야 할까? 잠시 망설이던 민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틀 후, 은정은 유산을 아들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준호와 그의 변호사가 한쪽에 앉아 있었고, 은정이 홀로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아주번이 상철이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그녀의 뒤를 지키고 섰습니다. 말로는 그녀를 도와주겠다며 따라붙었지만 자신이 짜놓은 완벽한 계획이 성공하는 것을 눈으로 보겠다는 심사였죠.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나 은정에게 유언장 작성 당시 피고가 고인을 압박했을 가능성, 지연의 출생, 비밀을 이용한 정황에 대한 모든 의심을 나열하며 재판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며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홀로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은정이 가방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느린 팔이 떨려 힘들었지만 은정은 어서 이 악몽 같은 시간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장이 재산 상속 포기각서에 다가가는 순간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시아주번이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쳐다봤고 시아주번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아니야, 그만해. 이제 그만해. 헐떡이며 달려온 듯한 민수의 목소리가 변호사 사무실 안쪽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엄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준호가 동생을 막아서며 무슨 일이냐고 먼저 자기와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민수는 형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민수가 형 준호의 변호사 앞에 일기장과 낡은 입양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못했고 시아주번이는 얼굴이 일그려졌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 지연을 입양했다는 것,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남겼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지연 누나를 사랑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랑을 지키려고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형은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시아주번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아버지입니다. 순간 모든 이의 시선이 상철을 향했습니다. 상철은 당황한 듯 뒷걸음을 쳤습니다. 상철이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유전자 검사를 제안한 것, 형과 자신을 부추긴 것,
엄마를 고립시킨 것 모든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처음부터 유산을 가로채려고 계획했습니다. 우리 형제를 이용해서요. 은정이 시아주버니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에요, 재수 씨,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민수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상철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민수가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 변호사는 자신이 녹음한 파일을 내어준 것이었죠.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조카들이 아니라 내 명의로 상속되도록 길을 만들어라는 그의 지시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철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은정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는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연락해서 오게 된 것이었죠. 지연이 일기장과 입양 동의서를 보더니 품에 안고 한참을 있더니 한 장 한 장 일기를 읽어내렸습니다. 아버지의 글씨, 아버지의 사랑, 그 모든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아이는 내 선택이었고 내 사랑이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연이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자신을 키워준 것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고 엄마도 그 사랑을 지키려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지연을 민수가 급히 안아 올렸습니다. 누나 미안했어.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불결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름, 명예, 삶까지 내던질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어머니였습니다. 한 달 후 상철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기와 가족을 이용한 재산 편취 시도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가족 어른 노릇을 하며 위엄을 뽐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욕심에 눈이 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를 의심했고 동생을 몰아붙였고 시아주버니의 꼬임에 넘어가 가족을 파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준호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차마 죄송하다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그렇게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정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엔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책임감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35년간 믿었던 정체성이 흔들렸고 그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기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일기를 읽고 또 읽으며 자신이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엄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찾아온 딸이었습니다. 은정이 문을 열자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먼저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은정이 딸을 꽉 안아주었고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 한상호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준호, 민수, 지현, 그리고 은정. 네 사람이 함께 서재에 앉아 남편이 남긴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책장에서 나온 낡은 앨범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날의 사진, 첫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한상호는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두었습니다. 사진 속 그의 얼굴엔 언제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은정이 아이들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어도 괜찮다. 가족을 지키는 게 내 몫이었고 그게 내 전부야. 그 말에 세 자녀 모두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은정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유산을 포기했던 그날, 그녀는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고 지연을 지키는 것이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도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이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네 사람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 달 전까지 산산조각 나 있던 가족이 이제야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사 때 가족 사진 찍자. 다 같이. 민수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9제가 끝난 후 네 사람은 영정 앞에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49제가 끝나고 가족들이 영정 앞에 모였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세팅했고 네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은정이 가운데, 양옆에 아들들, 그리고 은정 옆에 지연이 섰습니다. 자, 웃어주세요. 사진사의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지연이 엄마 곁으로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든 거였네.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연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준호와 민수도 다가와 네 사람이 함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영정 속 한상호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을 기뻐하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은정이 남편의 사진을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지켰어요. 당신이 사랑했던 이 아이들 모두 지켰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가족들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진짜 평화의 빛이었습니다. 준호가 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자고, 아버지가 원했던 가족이 되자고 약속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고 지연도 미소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은정이 세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든든한 어깨, 민수의 성장한 모습, 지연의 용기, 그 모든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시간이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다 같이 밥 먹자. 은정의 말에 세 자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걸어 나갔습니다. 영정 속 한상호가 그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난 자리는 이렇게 텅 빈 것이었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이 가족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유산보다 소중한 것, 돈보다 값진 것,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그 빛이 함께 걸어가는 가족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상우가 가장 바랐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가슴 울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은정을 위한 응원 한마디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나날이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